원래 예전부터 관세 전쟁은 항상 물리적 전쟁하고 연결이 됐었습니다. 이번 2기의 목표는 중국의 완벽한 차단입니다. 물리적으로 우리가 외교적으로 힘을 합친 다음에 방어적 태세를 갖추거나 혹은 공격적 태세를 갖추는 물리적 방어력 그리고 군사력이 필요해라는 것으로 자연스럽게 이제 이게 수순대로 연결이 되는 흐름이기 때문에 중국은 지금 자신들의 과제를 철저히 수행을 하면서 외부적으로 트럼프의 공격을 국가적 자존력에 대해서 훼손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렇게 때리기와 함께 차단 정책을 하게 되면 우리도 우리의 편이 필요해. 우리도 만만치 않아. 우리도 편이 많아. 이런 이제 패턴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에 여러분들 안녕하셨습니까? 사실 너무 많은 뉴스가 있었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시장에서 이런 일각의 얘기를 해요. 일관성이 없는 얘기를 일관성 있게 하기에 끝판왕이다. 그러니까 사실 정책은 그렇게 큰 변화가 없지만 말로써 자꾸 달랬다가 그리고 또 위화감을 주거나 강압적인 표현을 했다가 이런 표현들이 반복이 되는데 정책의 스탠스는 우리가 예전에 얘기했던 국가안보 전략 보고서와 그다음에 대선 캠페인, 그다음에 경제자문위원장인 스티븐 미란의 보고서, 이 내용에서 큰 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타이밍에도 사실 더 지혜로운 이야기들을 제가 이제 트럼프 패닉에도 책에 이제 적시를 했지만 더 이제 좋은 내용들 여러분들과 공유를 드리고자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일단 우리가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과격한 어떻게 보면 이제 145%를 관세를 맞았고 여기에 더해서 기술 편취나 지적재산권 모방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불공정 사례에 대해서 조목조목이 지적을 하고 있는 트럼프 미국에 대해서 이것이 원래 예전부터 관세 전쟁은 항상 물리적 전쟁하고 연결이 됐었습니다. 다만 지금은 과거에는 물리적 전쟁으로 연결이 됐을 때 그 나라의 영토를 편취하거나 아니면은 뭐 소위 얘기해서 제국주의적 형태로 땅 따먹기 해서 성공하는 케이스가 있었지만 요즘 같은 경우에는 정보의 싸움, 그 다음에 인위적인 부분의 AI의 흐름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이제 장기화되지 않으면 국지전으로 장기화되지 않으면 사실 하루 만에 초토화되는 게 서로의 입장이고 서로의 피해가 오는 게 당연시되기 때문에 이것을 하기 힘든 것이고 다만 이제 외교적으로 본다면은 145%의 관세와 가장 중요한 거는 중국과의 정상무역 관계를 철회했다는 미국의 입장은 중국을 아예 차단하겠다는 입장이거든요. 물론 이제 뭐 일각에서 베센트 장관이 어느 정도 합의의 여지가 열려 있다 혹은 또 이제 트럼프가 145%보단 낮을 것이다 약간의 희망의 이제 코멘트는 해줬지만 중요한 거는 중국과의 관계는 앞으로 더 강대강을 넘어서 아예 이제 블록으로 형성이 돼서 서로는 안 보는, 그러니까 서로 교역을 안 하는 그런 이제 추세로 될 것이다. 얼마 전에 얘기했던 이제 트럼프의 입장에서 중국과 거래하는 기업 국가들에 대해서는 관세를 더 높이거나 피해를 줄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즉, 이번 2기의 목표는 중국의 완벽한 차단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차단을 한다는 것은 당연히 경제적으로 중국이 대외 수지에 대한 의존도는 상당히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교역으로 먹고 사는 그런 이제 그림은 시진핑이 안 하고 있고 그걸 원하지 않고 있죠. 오히려 중국이 잘하는 제조업보다는 전통 제조업을 살리기보다는 오히려 미래 성장 산업이나 미국이 잘하는 서비스업, 내수에서 의료라든지 보건 복지 이런 것들을 잘 케어를 해서 그걸로 나라 살림을 살리겠다라는 입장이고 그만큼 중국은 지금 자신들의 과제를 철저히 수행을 하면서 외부적으로 트럼프의 공격을 국가적 자존력에 대해서 훼손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즉 얘기는 뭐냐면 실질적인 피해는 그렇게 크지 않지만 우리가 위안화를 중심으로 해서 위안화 블록을 만들고 중국 블록을 만들려고 그동안 바이든 정부 때 사실 굉장히 많은 발전이 있었죠. 그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저렇게 때리기와 함께 차단 정책을 하게 되면 우리도 우리의 편이 필요해.
그러면 편이 필요하다는 거는 외교적으로 편이 필요하고 동시에 뭐가 필요하냐? 물리적으로 우리가 외교적으로 힘을 합친 다음에 방어적 태세를 갖추거나 혹은 공격적 태세를 갖추는 물리적 방어력 그리고 군사력이 필요해라는 것으로 연결이 되는 자연스럽게 이제 이게 수순대로 연결이 되는 흐름이기 때문에 지금 조급하다라는 표현보다는 중국 입장에서 자신의 자존감, 국가적 자존감에 스크래치가 나서 뭔가 대응을 하려는 모습들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표출을 하고 있다. 우리도 만만치 않아. 우리도 편이 많아. 이런 이제 패턴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저는 뭐 이게 사실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중간중간에 서로 우리는 열려 있다. 근데 결론은 뭐예요? 관세 다 때리겠다는 거잖아요. 관세를 때리면서 미국산 제품을 대규모로 사거나 미국이 요구하는 건 뭐죠? 예전부터 얘기를 했었잖아요. 기술 편취. 기술 편취를 하지 말라는 거는 사실 뭐냐면은 중국 입장에서는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 편취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은 제일 잘하는 게 뭐죠? 지금 그 지적재산권의 규모만 보면요. 전 세계 등록된 특허 건수를 보면요. 중국이 물론 자기네 나라에서 등록된 건수이긴 한데요. 미국에 비해서 특허 건수 10배가 높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특허가 다 이루어진 거냐면 다 모방이에요. 가져와서 사와서 그 다음에 그거 좀 개선해가지고 반도체도 그렇고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도 그렇고 사실 처음에 전기차 배터리도 거기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 것도 마빈이 모방을 합니다. 우리나라 장비 수주해가지고 사실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수출을 했다라고 좋아하지만 100억, 200억 정도 이제 수주를 주고 나서 우리나라한테 오더를 주고 나서 그거를 가져와서 반도체 장비에 대해서는 이렇게 낸드를 적층을 쌓을 때는 이렇게 쌓아야 되는구나. 그 시스템 다 파악한 다음에 자기네 나라 특허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지 말고 환율에 대한 불공정 개입을 하지 말고 환율 불공정 개입은 사실은 지금 유연하는 관리 변동 환율제인데 명확하게 바스켓 통화, 그러니까 다른 국가 통화 대비해서 가치를 산정해 주곤 하는데 고시 환율로. 근데 거기에 항상 플러스 마이너스 0.05 정도의 갭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자기들이 자의적으로 조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자기네들이 하던 스타일이고 자기네들이 인위적으로 조정했던 스타일인데 하지 말라는 건데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불공정 교역 거래나 우회적인 교역 거래나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는 건데 쉽게 말씀하면 아무리 통화 10번 해도요. 지금 미국이 요구하는 거를 중국에서 다 받아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모방으로 커온 나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서로 간에 이제 말은 좋게 하지만 서로 간에 예를 들어서 부부싸움을 해요. 부부싸움을 엄청나게 세게 하는데 진짜 중요한 당신이 이런 직업을 갖고 아이들한테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근데 물리적으로 그동안에 공부를 했던 부분이나 그동안에 이제 전공이나 이런 거 보면 그 일을 할 수도 없고 시간을 그렇게 할애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본질을 흔드는 얘기를 해놓고 통화를 했다 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급한 쪽은 중국이다. 사실 급한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양쪽 다 관세를 통해서 정상무역 관계 철회라는 건 아예 이제 절단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절단으로 가는 수준이고 어차피 미국도 지금 중국의 관세 때린 품목들을 보면요. 대부분 수입을 많이 하는 품목들이 저가형 디스플레이, 월마트에 깔려있는 생활용품들, 그 다음에 섬유 의류 쪽, 그 다음에 기계, 그리고 비디오 콘솔 이런 거예요. 저가형 상품들이에요. 근데 그게 중국산이 미국의 전체 소비에서 차지하는 규모를 보시면 4%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중국에서 볼게요. 중국 입장에서 미국 거 제일 많이 사는 게 뭐죠? 농산물하고 그 다음에 기계에서 더 나아가서 우리 항공기 부품들 이런 거 사잖아요. 근데 이거 안 되니까 사실은 중국 입장에서는 대체할 수 있는 국가 있잖아요. 브라질, 멕시코산 살려고 그렇게 이제 지금 계속 커넥트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계는 자기네가 안 돼서 가공 능력이 안 되면 유럽하고 하려고 자꾸 유럽하고 조인하고 있잖아요. 항공 부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서로 교역 차단은 이미 어느 정도는 깔고 가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다툼의 문제이고 이제 국가 간의 이제 어떤 무역 전쟁, 경제 전쟁, 환율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러면 이게 체급이 맞는 싸움이냐라고 봤을 땐 전 체급 자체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일단은 GDP 규모, 그 다음에 통화 패권, 통화를 쓰고 있는 전 세계의 비중 이런 걸 봤을 때
중국이 미국을 흉내는 낼 수 있지만 따라올 수 없는 형태이죠. 그런 형국에서 지금 어느 쪽이 조급하다 이런 차원보다는 애초에 싸움이 안 되고 서로의 요구는 이미 받아들여질 수 없는 그런 상황. 특히나 미국이 요구하는 중국의 변화는 할 수 없는 것인데 지금 하고 있고, 다만 내수적으로 우리가 전체적인 프레임으로 봤을 때 우리가 미국은 중국에 대해서 관세를 때리고 다른 국가에 대해 관세를 때리잖아요. 이와 동시에 이 돈으로 내수 부양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내수 부양을 하려면 또 무엇이 필요하죠? 한쪽으로 보시면 자기네 나라에서도 딜이 필요하죠. 협상이 필요하죠. 바로 정책 당국자들, 그 다음에 민주당, 그러니까 하원까지도 어느 정도 리더십을 발휘해서 우리의 정책에 따라주세요. 그게 대표적인 게 뭐죠? 세금 감면, 대출 완화, BIS 비율 완화. 이런 것들을 하려면 사실은 내부에서도 딜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러한 심리를 달래기 위해서 강대강으로 굉장히 세게 나갔다가 자기네 나라에서도 불안 심리가 좀 커질 것 같으면 약간 달래기식으로 전환되는 것뿐이지 본질은 달라지지 않았다. 일관성 없는 말들을 반복해서 일관성 있게 하는데 어쨌든 결론은 미란 보고서가 지금 트럼프의 텍스트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게 이제 우리나라 한국식의 해석인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맞지 않다 보여집니다. 물론 불안 징조가 있죠. 특히나 이제 여러 가지 상품, 저가형 상품들에 대해서 불안 징조가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시위에 많이 이제 참여를 하고 있고, 그리고 특히나 이제 중저소득층, 그리고 이번에 트럼프를 많이 찍은 계층이 예전과 다르게 히스패닉이 많이 찍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우리를 잘 살게 해줄 줄 알았는데 이렇게 불안 양상을 일으키고 당장 물가도 힘들 것 같고, 그렇다고 베너핏을 세금에 대해서 뭐 당장 깎아준다 이런 것도 없으니까 당연히 반발을 많이 하죠. 그래서 시위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얼만큼 늘어났죠? 100만 이상 늘어났습니다. 이걸 확대 보도하면 트럼프는 지금 미국 내에서 진짜로 탄핵 당해야 되고 무너져야 되는 사람으로 보여요. 미국 인구가 얼마죠? 3억입니다. 3억에 100만 명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지금 중산층이거나 아니면은 고소득 계층들은 오히려 중국 차단에 대해서 기회가 올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고, 특히 중요한 제조업, 블루칼라, 러스트벨트의 지역분들은 그동안에 그렇게 지켰던 자기네들의 산업, 지역, 그런 것들이 결국에 중국 차단과 함께 더 큰 부의 혁명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들떠 있어요. 그런데 일각의 여론적, 우리가 사실 대통령이나 어떤 리더가 뭔가 정책을 시행할 때 모든 100명이 있다면 100명이 다 찬성은 안 해요. 한 명의 목소리가 굉장히 강력하고 공격적이면 그거를 부각시키는 우리나라의 그런 미디어의 태세가 조금 저는 좀 편향이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미국은 지금 정상적인 그런 트렌드로 트럼프의 정책에 대해서 물론 내부적으로 다 만족은 안 하겠지만 차후에 나올 내수부양 정책까지 기대를 한다면 사실은 수순대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우리가 세상이 정보화가 되고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그리고 어느 곳곳에서나 미디어를 이제 볼 수 있고 이런 환경이 되고, 그러다 또 하나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제는 서로 이제 단절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사회나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다 개인주의화 되고 어떤 집단이나 사회 커뮤니티 이런 데서 어떤 선함, 그러니까 이것이 합리적이고 상식적이고 이것이 착한 것이다, 이게 진실이다라는 목소리들의 그 규모가 많이 작아졌어요. 그러는 반면에 뭐가 생겼냐면 예전에는 어떤 리더가 형성이 되면 리더가 형성되기 전에 자기가 생각하는 가치, 철학, 경제적인 효용성, 그 다음에 이것이 정말 국민과 그 다음에 그 주민들을 위하는 정책이다라는 설득의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의 지지자가 모이고 그게 이제 리더를 결국에 크게 부상시켜서 진정한 리더가 되는, 그러면서 집단화됐는데 지금은 중간 과정에 빠졌습니다. 시진핑 사례, 한국 사례, 미국 사례, 일본 사례를 보세요. 일단 리더를 만들어 놓고 주장이라는 어떤 슬로건을 만든 다음에 무조건적으로 집단화 시킵니다. 즉
이 얘기는 뭐냐면 맞든 틀리든 자신들이 주장을 세우고 거기에 돈과 사람만 모이면 이게 진실이라고 우겨요. 전 세계가 다 그러고 있어요. 알고 보면 각국의 리더들이 말하는 것 중에 우리가 상식적인 대학생의 리포트를 쓰는 작성하는 그런 수준에서만 판단해도 이거 말이 안 되는데라고 판단되는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러한 주장들이 자신들은 이것이 결국에는 자국을 갖다가 부강하게 만들고 위대하게 만든다는 믿음을 갖고 외치는데 어쩔 때는 전 그 생각이야. 저걸 알면서 우기는 건지 아니면 모르면서 우기는 건지 저는 사실 알면서 우길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 정도의 상식이나 분석은 할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 더 훌륭한 분들이니까. 그런데 왜 그것을 하느냐. 결국에는 자기의 명성과 자기의 페임, 그것 때문에 과거에 뭐 닉슨 독트린을 갖다가 굉장히 가치 철학 측면에서 그것이 진실이고 미국을 위했던 것이다라고 믿고 있는 트럼프의 입장에서는 그게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든 안 되든 그 당시에 나왔던 철학과 원칙을 그대로 답습을 해서 그대로 자기식으로 표현을 하는 것 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일단 배꼽부자가 아니라 철저히 계획돼서 나는 저 사람처럼 할 거야. 저런 가치 철학, 미국 중심의 극보수주의 정책으로 가고 그 극보수주의는 특성이 뭐냐면은 미국의 소수 백인, 상위 계층에 있는 소수 백인만을 위하고 나머지 계층들에 대해서는 절대 신경 쓰지 않으며 자국이 대의적으로 약속했던 것들은 다 필요 없고 폐기 처분해버리고 우리가 돕는 만큼 돈은 무조건 받아내야 되는 그런 로직에서 다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극보수적인 그런 이제 사실 원래 정통의 그 공화당의 철학은 이건 아니었어요. 기회를 모두한테 제공하고 오히려 더 평등하게 누구나 잘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게 원래 1900년 초반대의 그 공화당의 보수 철학이었거든요. 그게 변질이 된 거죠. 그 변질된 철학을 지금 그대로 그것도 맞든 틀리든 그게 합리적이지 않더라도 너무나 체계적으로 이행을 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